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21년 판례를 하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21년 상법 판례 총정리죠. 뭐 22년, 23년, 24년 판례 제가 역순으로 이제 24년, 23년, 22년 그리고 21년 판례 역순으로 해서 4년치 판례를 짚어드리고 있는데 익숙할 겁니다. 익숙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또 이렇게 듣고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4년간 판례에서 지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21년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 사용이 있죠.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 사용에는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그냥 상호를 사용할 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다시 말해 부정한 목적의 의미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례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관련 조문은 23조에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요거는 우리가 22조와 좀 다르다 그랬죠. 22조는 다르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요 상호는 반드시 동일한 상호는 아니에요. 알겠죠? 동일한 상호는 아니고 유사한 상호면 가능해요. 유사한 상호면 가능하고 오인할 수 있다. 그렇죠? 오인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다. 그죠? 그리고 22조와 다르게 지역적 제한이 없다. 그 등기의 상호 배척권과 다르게 에,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경우는요. 서울에 있는 이 마포 김밥집을 부산에서 만약에 마포 김밥집을 했다. 만약에 오인시킬 수 있다. 부정한 목적이 입증된다. 그러면 여기 해당돼서 어, 사용했던 자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아는 주제이고요. 확인한 거라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결요지 보시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되는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상호 자체를 일단 비교한다. 그렇죠? 비교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영업의 성질이나 영업 방법, 수요자층에서 서로 밀접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 입장에서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을 때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했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알겠죠? 오인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한다. 일단 비교, 수요자층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일반인이 서로 두 업체가 관련 있는 것으로 서로 생각할 수 있는지, 또 타인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정한 목적은 일반으로 하여금 기업의 영업을 명칭으로 표시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게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한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정한 의도, 부정한 목적이 된다. 그래서 판례가 한번 다시 확인해 준 거니까 우리 복습을 해봤습니다. 21년 나온 판례였습니다. 사안 해결은 뭐 이러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안 관련해서는요. 이제 상행위를 가볼게요. 상행위에서는 1번요. 1번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이다. 그리고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거 중요했죠.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20년, 23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법무사 22년, 23년 계속 나왔고
법원직은 24년도에 나왔었어요. 나왔고 너무 잘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 이익배당 중간배당이 이게 뭐냐 이거죠. 뭐냐.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 소멸시효 적용되느냐 이 문제가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상행이냐라 검토해야 될 거고요. 이게 만약 상행이라면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이고 그죠? 물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 꼭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판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 5년의 소멸시를 정한 상법 64조에 적용되는 요건. 위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과연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됐다는 거죠. 자, 일단 상법 462조에 우리 배당을 가보시면요. 이익배당하고 중간배당이 나눠지거든요. 이익배당. 근데 어쨌거나 이 배당 관련해서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에 순자산에부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이익배당, 그 이게 바로 이익이죠. 이익배당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 한해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할 수 있죠.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분명히 법에서 1회 한도로 된다 그랬죠. 연일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된다. 그죠? 이사회 결의로 해야 된다. 정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이사회 결의는 한 번 했다가 두 번 다시 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됐던 사안이었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조문을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조문에 몇 개 더 본다면 이 중간 배당은 요건이 더 갖춰져야 됩니다.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금액을 공제한 아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다시 말해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전 결산기에도 남은 이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회사는 당해 결산기에도 어떻게 한다? 금액에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금액? 위에서 말한 사료기주 1항 각호의 금액이라는 것은 이익 배당, 이익이다. 이익이죠.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우려가 있으면 중간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조문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문과 함께 혼합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조문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럼 판결을 가보겠습니다. 판결은 여기서 어떤 게 문제되는데 가볼까요? 판결 요지는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사시효에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우리 판례는 요구한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상행인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를 반환하는 경우로서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두 가지. 상행인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서 and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행이라고 해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이 급부 내용 자체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10년이 적용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려가셔가지고 우리가 밑에 보시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단은 상행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배당 가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했다면 이거는 무효죠. 무효죠. 그래서 배당을 받을 주주에게 우리가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가보시면, 중간배당은요,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중간배당, 이익배당은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해가, 상해인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배당을 하는 것은 회사가 얻은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그죠? 행위를 말한다.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익 배당이 여러분 영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회사가 이익 배당을 영업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 배당하는 것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업을 위해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하나의 사무 처리로 본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상해이라는 채권은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다면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역시 원칙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 가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이나 중간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이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뭐 그런 것도 다 살펴봤지만 중요한 뭐 판례 요지의 포인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상사시효의 요건, 그 다음에 배당 행위 자체가 상행이냐 아니냐 따져봤고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 위반인데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뭐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일단 근로계약과 관련되는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보조적 상행이 맞아요. 근로계약상 내용도 보조적 상행이 맞는데 근로자가 그런 계약을 통한 해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스스로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라는 것은 회사가 그죠? 어, 회사가 영업주가 근로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다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사시효 적용될 것인지 뭐 이 사안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어, 회사가요. 농산물 판매하는 도매업자입니다. 인천 A는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양배추를 팔레트에 쌓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팔레트가 있는데 그 팔레트가 깨진 부분에 끼어가지고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B는요, 다친 B는 길병원 등의 수술과 치료를 진행했고 A는 사실은 그 팔레트가 깨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있으면서 교체나 수리는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네. 이거 뭐예요? A는 보호의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어요.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치상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요. 근로계약 그 자체는 보조적 상해가 맞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보조적 상해를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게 10년의 민사시효에 적용될 것인지 상사시효에 적용될 건지가 문제됐어요. 가보시면 일단 47조 보조 상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죠.
근데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판결 여지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입직장 부수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생명 신체 훼손을 준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상사시효냐 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상사시효 짧게 끝나게 되면 누구 사업자가 더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사시효 64조는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게 64조가 적용되는 거죠. 짧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요건 어때요? 사용자가 어, 비 피용자 그죠? 피용자에 대해서 의무 위반, 보호 의무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나서 A에게 사용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만약에 A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상행위로서 상사시효로 본다 그러면 5년이 지나니까 B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잘못된 자인 A, 이자를 보호할 만큼 우리가 시효를 짧게 정해야 될 시기 있나요? 없죠. 사용자 잘못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청구하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짧게 끝나면 안 되지. 그죠? 조기에 전결할 시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가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이 수반되는 신입장 부수적 의무인 보호물을 위반해 갖고 손해를 줬다. 그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 관계는 성질상 정량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에 적용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됐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 보험 사기꾼들에게 너가 받아간 보험금 내놔 라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사시효이게요. 아니면 민사시효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가 여러 번에 걸쳐서 뭐 A가요 하나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에서 보험계약체계라고 또 그 밖에도 거의 7명의 보험자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죠. 9개나 체결했죠. 근데 A는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B가 5회에 걸쳐서 605일 동안 입원해갖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보험자들로부터 총 19번에 걸쳐서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어요. 이때 C는 A와 B에 대해서 지급한 각 보험금 돌려달라고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게 상사시효에 적용될 거냐가 문제됐던 거죠. 주요 쟁점은 상행인 계약에 모이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여기서는 10년으로 봤는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행인 계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5년이 적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건지 문제가 됐던 건데 여기는 가보겠습니다. 상행인 계약의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1항에 따라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된다. 그죠?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첫 번째 우리 봤던 것처럼 상행위 계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이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 그죠? 검토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은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도 동일하게 봐야 된다. 동일하게 봐야 된다. 그게 판례 요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음,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도 상사시효 적용될 거냐. 이 부정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A가요. 사안이 비슷해요. A가 교보생명 등 1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B를 피보험자, 아들인 B를 피보험자에서 피보험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C 등으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 B는 2007년에 안면신경마비 병명으로 총 849회에 걸쳐서 입원 치료를 받고 A와 B는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C는 B를 피보험자 전체 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등 해서 A와 B가 보험금을 부당히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이렇게 부당히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의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이겠어요. 근데 A와 B는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장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사시효 적용될 것인가 가봐야 되는 것이죠. 주쟁점은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냐? 이건 무효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648조의 보험 계약 무효라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보험료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62조 소멸시효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이렇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거 보시고요. 자, 1번. 다수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할 목적을 했다. 우리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로 봤다.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한 부당히 반환 청구는 상법 64조를 유추한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 판례 다수 견해를 볼까요?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보험자가 기본적 상해인 보험계약에 기초해서 의무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시면 복수의 보험, 여러 개의 보험 가입했어요. 여러 개의 보험.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가입했다는 거죠. 복수의 보험 계약에서는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히 반환 청구를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히 반환 청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반환 청구하면 648조에 따라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 채권에는 662조에 따라서 3년의 단계 수역이 적용됩니다.
또 상법 648조 662조는 그 문헌상 보험자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지문 가보시면 음, 그래서 5번 지문 가보시면 상법 648조나 662조는 보험계의 특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다. 그래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 여섯 번째, 보험자의 보험금 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사소멸시효 기한이 적용된다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의 정형성, 법률 강의 신속한 처리 등에 비춰볼 때 상사소멸시효 기한에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보시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10년의 민사시효 기한을 정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도급, 그죠? 이 건설도급.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말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간, 기한을 이제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판결 요지를 보시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도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그 다음에 시효기한은 민법 66 따라서 권리 행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하자가 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련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적금 소멸시효에는 건물을 인도하느라부터 한다. 그죠? 하자가 건물의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는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번째는 이제 유질 계약에서 질권 실행 방법과 절차가 21년 판례 나왔었죠. 아주 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지만 한번 검토해 본다면 어, 근데 주요 쟁점은요. 일단 유질 계약의 성립 요건은 이제 벌써 나왔던 판례였죠. 성립을 어떻게 한다면 질권 설정 계약과 유질 계약을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 그죠? 떨어야 된다. 그럼 실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실행 방법은 이 판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 절차는 질권 설정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어, 근데 유질약정법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상장 주식 가격이나 산정 방식에 관해서 정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가격도 없다.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채권자가 처분 정산 방식으로 직권을 실행했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괜찮다 그래서. 설령 이 처분 가액 산정이 잘못돼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지 처분 정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질권 설정 실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다. 알겠죠? 없으면 처분 정산 방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판결 지 보시면 유질 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그죠? 정한 바에 따른다. 만약에 질권 설정 계약에 정한 바가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없다. 없을 때는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없다. 또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유질 약정을 근거로 해서 처분 정산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해라. 되죠? 그렇게 안 된다. 설령 나중에 가격이 합리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행된 처분 정산 자체가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그냥 초과액 반환이라든지 손해배상이 문제 여지 있지만 처분 정산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각칙을 가볼게요. 각칙. 회사법에 이제 에, 회사법에 각칙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법 바로 넘어가 볼게요. 회사법에 중요한 또 판례가 있었죠. 21년에 법인격 부인의 책임 채권 발생 시기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 우리 판례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랬죠. 활용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법인격 부인론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죠? 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책임 채권은 언제 발생한 것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이론적인 진전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법원지 22년, 20년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변호사나 법무사 하면 나올 만하죠. 한 줄로 나올 겁니다. 별 긴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요지를만 가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립 당시에 신설회사 설립을 통한 채무 면탈 의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신설회사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 되면 그죠? 그랬을 때 채권 중 일부가 법인격 부인되는 신설회사의 설립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일부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중 일부가 법인격 부인되는 신설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일부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에서 청구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설립했을 때 A가 이렇게 해서 B를 설립을 했다. 그죠? 설립을 하고 다시면서 K의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서 회사 설립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다 해버렸다. 그죠? 출자를 다 했다. 그랬을 때 A와 B가 법인격이 별도로 분리된다는 걸 해서 K가 이렇게 책임을 못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법인격 부인이 된다면 이게 예, 같이 본다 그랬죠. 법인격 부인은 돼서 A와 B는 같은 걸 보고 A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B에게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있죠, 채권. 이 채권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범위가 채권 일부가요. 법인격 부인되는 신설회사요. 신설의 B를 설립한 이후에 설립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에요. 사실은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일부 채권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에 적용된다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다. 역적용. 역적용은 뭐 너무 잘 알지만 이 부분은 지금 법무사 23년도 나왔고 안 나왔잖아요. 나오게 될 겁니다만은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원래는 항상 거꾸로였잖아요. 그죠? 이 사건은 이거죠. A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 그죠? 빌리고 이 돈을 갚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갑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했는데 출연을 했어요. 출연했는데 출연을 하고 나서 설립을 했죠. 그러면 K가 A한테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 보니까 새로 회사 설립에 돈이 다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개인이 출연금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설립회사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 거는 뭐 5억밖에 안 됐어요. 이런 대가 관계도 문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볼 때 A가 개인적으로 돈을 안 갚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했다는 거죠. 설립해서 돈을 다 빼돌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개인하고 이 법인요. 이 그 법인이죠. 법인하고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K는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근데 법인격 부인이 된다면 어때요? 갑과 A는 같은 걸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원래는 법인에 책임질 거를 개인이 사용했을 때 개인에게 묻는 게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의 원칙이었는데 거꾸로 어, 개인의 채무를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인 거죠. 됐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 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충분했는데 그래서 이 사안을 보시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에서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에 동일한 비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개인이. 근데 이제 그 A를 제외한 비법인의 주주들도 A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었고 A의 개인 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비법인에게 다 넘어가 있네. 그러면서 A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비법인에서 주식 중 겨우 50%만 갖고 있네. 모든 자산을 넘겨놓고 50%만 갖고 있네.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사건에서 이 B법인이 A의 채권자인 갑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죠.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볼게요. 쟁점이다. 그러면 핵심은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나 이거죠.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 가능하다. 판례 결론이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잘 아는 거지만 다시 복수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판례 요지를 쭉 보시면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그 영업 목적에는 물적 설비, 인적 구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다. 설령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것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개인이 별개 인격체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물을 수 있고 거꾸로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행할 때는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정당한 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그죠? 아까 봤듯이. 그랬을 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의 형평에 반한다. 이럴 때는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적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근거로 된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해 줬던 회사로 넘어간 그 자기의 이전된 재산 있죠. 재산과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그다음에 개인 자산이 회사로 유용되었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뭘 했다? 법인격의 역적용을 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합자회사를 가볼까요? 합자회사. 합자회사에서 이거 이제 뭐 나왔죠. 합자회사 변호사 24년 나왔죠. 이게 제가 나온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했는데 법무사나 다른 데 시험에 나올 겁니다만은 합자회사에서 판례가 잘 안 나온다 했죠. 안 나왔는데 21년에 이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업무 집행 사항에 대한 권한 상실 선고 판결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한번 해보면요. 합자회사의 업무 집행 사항에 대한 권한 상실 선고 판결이 있었고요.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한 것과 집행권이 다시 부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 것이죠.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합자회사 택시회사였는데요. 여객 운송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무한책임 사원 갑이 있고, 그죠? 무한책임 사원 갑이 있고, 이 갑이 업무 집행 사원 및 대표 사원이었고, 을이 무한책임 사원이었고요. 병도 병은 유한책임 사원, 정은 유한책임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이 2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과 정이 유한책임 사원이 갑이 갑을 상대로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청구를 해서 판결이 확정돼 버렸어요. 근데 업무 집행 사원이 대표 사원이 정지가 돼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무한책임 사원이 을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한책임 사원 을이 또 사망하고 갑이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됐네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A 회사 정관에 가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무한책임 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 업무 집행자가 1명 또는 전무일며 상무임의 임원진을 무한책임 사원의 회의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한책임 사원들이 자기네들 회의로 이렇게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 갑이에요.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선고받은 갑이 위 정관을 근거로 해갖고 단독으로 업무 집행 사원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신을 A 업무 집행 사원의 사원 및 대표 사원으로 선임을 했던 겁니다. 이게 됐거냐 이거죠. 쟁점은 뭐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선고 판결로 상실한 이후에 어떤 사유 등으로 합자해서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됐을 때 다시 바로 부활되느냐 이거죠. 안 된다. 또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 집행 사원 대표 사원을 선임하도록 한 그 정관 자체는 아까 봤던 업무 집행 사원을 선임하도록 한 정관 자체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업무 집행 상실 선고받은 판결로 상실한 무한책임 사원이 다른 무한책임 사원 사망 등 유일한 무한책임이 됐다는 걸 이유로 해갖고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해서 자신을 업무 집행 사원 대표 사원 선임할 수 있는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혼자 남았는데 이게 혼자가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한책임 사원은 합자에 있어서 업무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무한책임 사원이 업무 집행 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한책임 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예, 그 판례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관련 조문은 업무 집행 사원 권한 상실 선고. 법원은 사원의 청구해서 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대표다.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 집행 사원 중 특히 회사 대표 할자를 정할 수 있다. 아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관을 정해줬던 거고요. 업무 집행 권리 의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각자가 업무를 집행한다. 그죠? 만약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 대표를 할 수 못하는 거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지금. 자, 결론은 이제 판례유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정보 제도의 목적을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를 하거나 현재 부적임한 자가 업무 집행할 때 박탈해서 회사 운영의 장애 사유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선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그래서 판결 확정에 의해서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업무집행권 대표 상실했다면 그 어떠한 사유 등으로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혼자 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업무집행권이 다시 부활되느냐?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네 번째, 그러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알겠죠? 자, 5번 가보시면 합자에서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그럼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이 된 경우에도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 사원의 청구에 따라서 업무집행 권한이 상실된 자가 업무집행권 대표권 상실한 무한책임 사원이 나중에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는 경우에서 이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응결권 행사해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할 수 있냐? 그런 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로,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을 잘 협의를 해서, 그죠? 다시 대표사원으로 선임돼야 된다. 이게 판례 결론이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부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